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이니? 집은 이미 팔았잖아. 보증금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 이름은 최봉수, 올해 71하고요. 우리 둘이 만난 게 23 때니까 함께 산 지 벌써 45년이 됐네요.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 준혁이, 둘째 아들 재혁이, 막내딸 수빈이.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은 공장 다니다가 조그만 철물 가게를 운영했고요. 있는 집도 아니고 넉넉한 집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게 수원 권성구의 아파트 한 채 32평짜리였는데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 집에서 새 아이 다 키우고 남편 밥 차려주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었어요. 그 집이 없어진 지금 저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5년 전이에요. 2021년 초봄. 큰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먼저 전화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바쁘다는 걸 아니까 저도 먼저 연락하기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아빠도 건강이 영 좋지 않으시고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살면서 자식한테 그런 말 듣는 게 소원이잖아요. 나이 들면 자식 곁에서 손주 보면서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게 다들 희망이잖아요.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식 곁에서 살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준혁이 말이 가까운 데로 이사와서 같이 살되 아예 한 집에서 살자는 거였어요. 준혁이 집이 동탄 신도시에 있었거든요. 방이 4개짜리 큰 아파트를 사서 한 방을 저희 부부 방으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마음이 좀 걸렸어요. 우리가 가면 소정이 불편하지 않겠니? 준혁이 말이 며느리 소정이도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소정이도 돌봐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진심이에요, 엄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32평 3억 7천만 원. 저희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동탄으로 이사간 첫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소정이가 케이크도 사다 놓고 환영해줬어요. 손주 민준이, 아영이가 할머니 왔다 하면서 달려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학교 보내는 거 도와주고 소정이가 출근하면 집 청소하고 남편이랑 마트 가서 장 봐오고 저녁 준비하고 살면서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어요. 밥 먹을 때 손주들이 웃고 남편이 준혁이랑 소주 한잔 하는 걸 보면서 이거다, 이게 노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딱 한 달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소정이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직장 다니니까 힘들겠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허리가 안 좋아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이에요. 오전 8시쯤 나왔더니 소정이가 부엌에서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등이 얼마나 딱딱해 보이던지. 저는 빨리 가서 도우려고 했는데 소정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가 뭔가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그날부터예요. 제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냉장고를 열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사다 놓은 반찬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사다 놓은 거라도 먹으려면 먼저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화장실 쓰는 시간도 눈치가 보였어요. 아침에 소정이가 출근 준비할 시간에 화장실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소정이 다 나간 다음에야 들어갔어요. 손주들한테 뭘 사줄 때도 소정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텔레비전 볼 때도 소리 작게 하고 저녁에 준혁이 들어오면 소정이 눈치 살피고 저는 그 집에서 점점 작아져 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고 그냥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어느 날은 남편이 손주한테 용돈을 쥐어줬어요. 손자가 예뻐서 그냥 준 거였는데 그날 저녁 소정이가 준혁이한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어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 손주한테 용돈 한 번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손주들한테 과자도 못 사줬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소정이가 친정 가고 손주들도 같이 갔어요. 집에 저희 부부랑 준혁이만 있었어요. 저는 그날 기회다 싶어서 오랜만에 준혁이한테 갈비찜을 해줬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냄비 꽉 차게 양껏 만들었어요. 밥 먹으면서 준혁이가 자꾸 뭔가 말하려다 말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챘어요. 식사 끝나고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따로 사는 게 편하다고요. 서로 편하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소정이가 그러래?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한 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이니? 집은 이미 팔았잖아. 준혁이가 말했어요. 보증금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내 집 팔아서 이 집 들어올 때 보탠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보증금을 도와준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그게 다 우리 돈이잖아.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요. 내가 조용히 해야 해요. 집에서 쫓겨나는 판에 내 자식한테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서름인지 분노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그냥 다 쏟아졌어요. 집을 팔았잖아요. 집이 없어졌잖아요. 3억 7천이 준혁이한테 들어갔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결국 남편이랑 상의 끝에 둘째 재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혁이는 인천에 살아요. 아파트 34평, 방이 3개예요. 저는 말문이 잘 안 열렸어요. 둘째한테 손 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재혁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따로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잠깐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우리가 방 하나만 쓸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재혁이가 말했어요. 그 돈은 형한테 다 주고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오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한테 집 팔아서 줬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만 손해잖아요. 손해. 저희 부부가 그 아이한테 손해를 끼친 거였어요.
낳아서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넋을 잃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남편이 다 알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믿었나 봐. 저는 소리 안 내고 울었어요. 준혁이 방에 들릴까봐, 손주들한테 들릴까봐. 평생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 밤에도 참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 잘 되라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아이들이 결혼한다 할 때 빚까지 내서 결혼 비용 대줬고 손주 생기면 달려가서 봐줬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줬고 다 해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자식은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원망을 했어요. 평생 자식 원망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나?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 이럴 수 있나? 결국 저희는 나왔어요. 준혁이한테 나가겠다고 했더니 준혁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이 더 화가 났어요. 울 거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리 집 팔게 하지 말았어야지. 수원 쪽 빌라 월세방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보증금 3천에 월 40만 원. 이사 들어가던 날 남편이 짐을 옮기다가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우리 마지막 집이겠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가져온 짐이 상자 8개. 평생 살아온 흔적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32평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남은 게 상자 8개. 그 상자를 방에 쌓아두고 남편이랑 저랑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늙었구나. 이제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우리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런데요.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월세방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사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집 팔고 자식한테 갔다가 나오는 분들이요. 저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 믿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내 뿌리는 내가 지키셔야 해요.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내가 서 있을 땅이에요. 그걸 판다는 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자식이 모시겠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자산을 모두 자식한테 이전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된 것 하나는 꼭 갖고 계세요. 저는 이 말을 5년 전에 누군가한테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저는 그 월세방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처음엔 서글펐어요. 아직도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냉장고를 제 마음대로 열 수 있으니까. 요즘은 제가 막내 동생 식당에서 일을 도와요. 설거지에 반찬 준비, 점심 장사 끝나면 청소까지.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나이에 식당에서 일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장도 보고 남편 좋아하는 거 사다 주면 그게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자식 눈치 보던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삽니다. 막내딸 수빈이가 종종 와요. 와서 밥도 먹고 가고 용돈도 쥐어주고 가요. 그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 아이가 제일 잘해줘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준혁이는 명절에 와요. 소정이는 그때도 표정이 딱딱하지만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재혁이는 아직도 연락이 뜸해요. 그 아이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나 생각하다가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요즘은 저녁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게 낙이에요. 둘이 손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앓지 마세요. 세상이 좀 바뀐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혹시 아직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자식의 말이 기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내 집, 내 재산, 내 자리는 제가 지켜야 해요.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